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에다가 좀 더 수월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몇 가지 추가되어진 기능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이름 공간 혹은 네임스페이스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식별자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함수다라고 한다면 함수 이름은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지정해줘야만 했더라라는 것이었었죠. 물론 일부 함수의 이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스 코드 내에서만 가시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할 수는 있었지만 어떤 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구현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같은 이름을 가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약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름 공간이라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들이 적용이 되어져서 이제는 동일한 식별자를 갖는 서로 다른 함수다 할지라도 한 영역에서 각각의 함수들을 명시적으로 식별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라인 함수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져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독립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듈화되어진 부코드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함수로 특정 코드를 나누어 두었다라는 것은 전체 문제들을 작은 책임으로 분할해서 좀 더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어떤 함수인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함수가 호출되고 일을 처리하고 나서 복귀하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고 복귀하는 작업들이 그 함수가 처리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수를 곱하는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곱셈 연산은 그냥 바로 연산해버리면 되는데, 곱셈 연산을 수행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함수 호출 메커니즘을 구동하기 위해서 단순한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데 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이 가지고 있는 오버헤드를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인라인 함수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형태는 함수처럼 생겼으나 내부 구현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C 언어에서는 매크로 함수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져서 샵 define으로 함수처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문장들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크로 함수는 잘못 사용되어질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좀 불완전한 방법들이었어요. 반면에 인라인 함수는 좀 더 정확하게 타입 체킹을 해가면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특정 부분들을 함수처럼 기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수 다중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보통 다중정의라는 것은 같은 식별자로 표현되어지는 서로 다른 함수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C 언어에서는 동일한 식별자가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C++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 함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헷갈리게 왜 그래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비슷한 일을 처리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정수로 표현되어지는 데이터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과 문자열로 표현되어진 데이터의 길이를 셈하는 방법은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뭔가 서로 다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C 언어에서는 각각의 함수를 서로 다른 이름의 함수로 두었어야만 하는데, 우리 C++에서는 두 함수 모두 다 하나의 이름, 예를 들어서 getLength라는 이름의 함수를 두고 대신 정수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는 함수와 문자열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따로따로 구현해 주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함수로 호출했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져야 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C 언어에서는 함수 호출문에 대해서 오로지 함수의 이름만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다면, C++에서는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 시 함수 이름과
그 함수 호출문에 나타나는 매개 변수 목록을 통해서 정수를 받았으면 정수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고, 문자열을 받았으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게 컴파일러가 조금 더 똑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수 정의 시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매번 똑같은 값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더 간편하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것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어떤 장점들을 갖게 되는지 배웠었을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것은 함수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머가 함수를 좀 더 간략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레퍼런스라는 개념도 하나 추가가 되어졌어요. 현재 C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포인터를 통한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간접 참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C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포인터는 가장 특징적인,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이에요. 다만 그런 중요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터라는 것은 그저 메모리의 다른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간접 참조 연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른 영역의 메모리들을 간접 참조할 수 있다라는 막강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다소 좀 모호하고 복잡해 보이는 특성들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되거나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C 언어를 어려워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C++ 언어에서는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어요. 일부 교재에서는 참조형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포인터도 다른 영역을 참조하기 때문에 참조형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는 그냥 원어대로 레퍼런스라고 표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레퍼런스라는 것은 포인터처럼 다른 메모리 영역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는데 포인터와 달리 어떤 다른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다른 메모리 그 자체를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존 변수에 대한 새로운 별명과 같은 이름이 되어져서 일반 변수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인터가 갖는 특징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은 일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 포인터가 해줘야 될 일부분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능이기도 해요. 물론 포인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레퍼런스가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C 언어에서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emalloc 이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와 free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의 도움을 받았었죠. 이 둘은 라이브러리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stdlib.h라는 헤더를 포함해 줬어야 되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복잡했어요. 내가 할당받을 메모리의 크기를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계산해 줘야 되고 또 반환되어진 포인터 값을 내가 적절한 타입으로 캐스팅해 줘야 되는 등의 작업들이 필요했었죠. 반면에 C++에서는 역시 동적 메모리 할당이나 해제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이를 좀 더 수월하게 또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하기 위해서 new라는 또 동적 할당 해제를 위해서 delete이라는 연산자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그런 연산자 레벨에서 new와 delete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C 언어에서도 이렇게 문자열로 얻은 연산자가 있었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sizeof라는 연산자가 있었어요. 이 new나 delete 또 sizeof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연산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헤더를 포함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C++에서 제공되고 있는 new라는 연산자는 내가 할당받을 타입만 지정해주면 그 타입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크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에멀록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앞에서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연산자도 오버로딩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C 언어에서 구조체라는 것을 살펴보면 구조체는 여러 변수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나서는 그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서 다른 연산자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입 연산자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뭐 그나마도 구조체 변수 안에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는 구조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입 연산자를 함부로 대입해서는 좀 위험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해요. 반면에 우리 C++에서는 구조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클래스 객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객체라는 것이 다른 연산자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객체들을 조금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산자들에 대해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자들에 대해서 기존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만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특정 객체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 정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정의한 객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버로딩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조금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더불어서 C 언어에서는 구조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관련되어진 데이터들의 묶음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C++에서는 바로 객체지향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즉 객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구조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클래스라는 개념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C의 구조체와 C++의 구조체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C의 구조체는 타입이 아니었고 그저 변수들의 묶음의 정도의 틀의 기능을 갖고 있었죠. 다만 C++에서는 구조체도 클래스도 모두 다 변수들만 묶는 것이 아니라 변수와 그 변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함수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렇게 묶어준 구조체나 클래스는 하나의 사용자 정의 타입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C 언어는 구조체가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별도로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일이 필요했었으나 C++에서는 그저 구조체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서 바로 타입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 단지 변수들의 묶음이 아니라 함수도 묶어줄 수 있음으로써 우리 앞에서 소개했던 하나의 객체라는 것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다만 구조체와 클래스는 딱 한 가지 특징만 달라요. 그래서 C++에서는 많은 경우 구조체보다는 클래스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C 언어의 구조체를 배웠으니까 C++를 다루면서 구조체에서 왜 이런 특징들이 추가됐을까? 그래서 객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C++에는 템플릿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끔 문제를 풀 때 보면 어떤 데이터의 자료형만 다르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똑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정수 배열도 더블형 배열도 오로지 순서대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은 갖고 있지만 내가 저장할 타입이 정수이냐 더블형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배열들을 선언해서 사용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특정 자료형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일반화시킨 자료형을 통해서 함수를 만들거나 혹은 클래스를 정의해서 객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타입만 다를 뿐 동일하게 처리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C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지만 C++에서 추가로 제공되어지는 몇 가지 대표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차근차근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해 나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다만 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일부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제공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참고 삼아 살펴보면 자바 언어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패키지라는 형태로 좀 다른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인라인 함수라는 것은 자바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자바에서도 제공되고 있고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것은 자바 언어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더불어서 자바 언어에서는 포인터도 레퍼런스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대신에 C나 C++와 다르게 자료형의 종류가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라는 형태로 구분되어져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동적 할당을 위해서는 C++처럼 new라는 연산자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는데 동적 할당 해제를 명시적으로 하는 일을 프로그래머가 해주지는 않아도 돼요. 따라서 delete이라는 연산자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연산자 다중정의라는 개념도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자바에서는 구조체라는 개념도 따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클래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게 되어져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자바에서는 컬렉션 클래스라는 형태로 C++는 함수나 클래스에 대해서 템플릿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템플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공부할 때 비교해 두면서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